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해남진도안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연초부터 투자 실종, 내수 침체, 수출 절벽과 안보 위기의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3%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차례 북한 핵 실험에도 꿈쩍 앗은 세계적 신용평가사조차 개성공단 폐쇄가 국가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중국은 경제 보복과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수출 급락으로 인해서 당초 전망치 4.0%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사상 최악인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아서 재정적자가 95조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 취임하신 경제부총리가 과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단기적인 경제 상황은 우선 대외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대처를 해 가면서 또 내수도 역시 그 소비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셨지 어떤 대책을 갖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구조개혁이라든가 또 그 속에는 구조조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조개혁에는 우리가 4대 부문 개혁이라는 것도 있겠고 또 규제개혁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이면서도 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급한 게 1, 4분기에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일종의 부양책 같은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든가 그렇게 자동차 개별 서비스 인하 같은 그런 조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4대 개혁, 노동개혁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상위 1%가 우리의 전체 부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월급 등이 절반이 200만 원도 안 된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자리마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호 경제팀은 이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21조 재정 투입 이런 땜질식 처방과 대기업 위주의 재벌 친화적 경제 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기조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부총리께서도 소비 진작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정 투입 21조 원은 단계 쓰기는 땜질 처방에 불과한 것이고 자동차 이 개별 소비세 인하 문제는 결국은 재벌 대기업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 유류세 인하, 유류세 전체 국세 수입이 20조죠. 네. 이 유류세 인하나 환급에 나서야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 자동차 개별 서비스 인하의 그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문제는 그 특별한 대기업을 물론 뭐 자동차 생산한 기업은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연관된 수많은 그 이른바 하청기업이라고 하는 협력업체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그 소비층도 이제는 자동차라는 것이 거의 전 국민의 그 필수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세수를 어떻게 보면 세수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유류세 부담이 높지 않느냐. 사실 우리나라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만은 국제적으로는 그것이 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류세를 지금 단계에서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세금이 높다 이거죠. 기름값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20점, 예. 전체의 세금 비중이 63%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7, 8조 원 규모의 유가 환급금 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개별 소비세 인하보다는 유가 환급금 이런 제도가 소비 진작 효과에 훨씬 영향이 크다 이거죠.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당시에 2008년도에는 그때는 원유값이 무려 140불 가까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시중 기름값, 휘발유라든가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유가 환급금을 소비자와 또 기업에 돌려주는 그것은 아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환급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오히려 그 효과에 비해서는 그 국가의 세수 문제라든가 이것이 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것이 순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저유가라 어렵다 하시는데 저유가지만은 세금은 20조나 이렇게 특히 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20조나 이렇게 걷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게 어렵다 하면은 이 직접적인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 소비 쿠폰,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소비 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1,000만 명에게 28만 원을 현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상품권은 재래시장,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수 진작 활성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한가하게 21조 재정 조기 투입 이런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이 내수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유류세를 환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치는 20조의 10%, 2조 정도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저소득층을 크게 도와주고 소비를 살리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도입이 됐을 때도 그것은 전통시장 활력을 회복하자는 취지이고, 온누리 상품권을 잘 활용을 해서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는 저희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그 나눠주기에 의한 소비 진작의 효과는 크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품권으로 바로 그야말로 국민들께 드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냐.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크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의지가 있는지 정말 듣고 보면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경제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무디스가 한반도의 재정학적 리스크를 언급을 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로 추정합니까? 그것은 이제 물론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것은 한 GDP의 0.04% 정도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무디스의 평가도 이것이 당연히 한국의 신인도에 좋은 영향은 아니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신용 등급을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것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말씀대로 그렇게 제한적이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이 민간경제연구원에 의하면 32억 달에 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제부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이 결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까? 저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그 멤버는 아닙니다. 멤버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 의제를 할 때는 관계 장관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문제는 국가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경제 문제인데 네. 경제사령탑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협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보면은 제91조 1항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자문을 하는 거고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 잘 아시면 그것은 어떤 그 아주 고도의 통치 행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통치 행위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해도 민주적 절차, 헌법이 정한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게 맞죠.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를 결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또 그 자리에 경제부총리가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같은 이런 국가적 사안에서 안전이 이 폐지된 것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협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중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용되고 있다는 무슨 확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가 그러니까 북한 39호실로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고 30%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북한 근로자 연평균 국민소득이 138만 원인데 그 138만 원 2분의 1도 못 미쳐요. 6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30%는 개성시에 세금으로 내고 70%를 물표로 받아가지고 쌀 생필품 등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히 어떤 경로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 이런데 국제교육할 때는 모든 게 달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량이 1000억 달러에 가까운데 우리가 중국에 수입하고 달러로 지급하는 게 그렇다면 중국에 1000억 달러를 지급하고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국은 이미 핵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확보는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성토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지금까지 강조해오신 이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이 남북 긴장 해소의 안전판이자 남북 경제 협력의 마지막 도를 마저 잃어버린 성급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쌀 생산량이 과잉돼서
36만 톤이 남아 돌고 있는데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는 지금 12만 원까지 쌀 가격이 떨어졌고 농민들은 지금 쌀을 팔질 못해서 농가 보유하면서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쌀 추가 격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2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쌀값이 지난 전년 대비 이 시점에서 한 10% 떨어져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이미 한 190만 톤 정도로 상당히 걱정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쌀값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 적정한 그 추가 격리 양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그 양이 대강 실무적으로는 검토돼서 결정됐다고 하던데 그 적극적인 입장을 빨리 밝혀주셔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의 물량들은 RPC라든지 농민들의 손을 떠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이렇게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 빠른 시행을 촉구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밭작물, 그러니까 배출할지 무, 양파, 고추 이런 밭작물인데 가격이 폭등락을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밭작물에 대해서는 생산 이 평균 가격의 80% 정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법안도 냈어요. 채소 가격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냈는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민생 법안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이 수급 불안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수급 조절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그 생산 안정제라고 해서 이게 가격이 뭐 하락을 할 때에 수매를 해서 이렇게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고냉지 배추하고 겨울 배추, 양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배추, 고냉지 배추 같은 것은 그 사업들이 이제 완료가 돼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겨울 배추나 양파에 대한 시범 사업이 끝이 나면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필요시에는 대상 품목도 확대를 하고 또 예산도 좀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주산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채소 가격에 정부가 80%까지는 보장하는 이 가격 안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 변화와 한중 FTA로 인해서 어려운 게 수산 분야인데 수산 분야는 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홀대받고 있습니다. 농업 직불금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산 직불금은 50만 원이고 그것도 8km 이상 조건분리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섬이지만 육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어촌에 대해서 어가에 대해서 수산 직불제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분리 직불제가 이번에 FTA 후속 대책으로 제주 본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분리 직불제가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 해일 피해가 심각하고 어선도 대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산 기반 시설, 그러니까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이런 시설을 대형화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거점 지역별로라도 태풍 대피항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우리 실제로 피해를 보는 많은 어항이나 항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2010년부터 용역을 해서 전국 국가 어항이나 항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국가 어항의 경우에도 전국의 109개 중에 약 59개에 대하여 이 문제점들을, 문제 요소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난 4년간에도 11개 어항에 대해서 보정 작업을 했다는 말씀, 그리고 금년부터 충분한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은 해와셨지만은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토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올해 2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남해안철도는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전라남도도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남과 제주 간에 이 고속철도,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필요하다. 많은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만은 미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이 남해안철도, 보성 임성간 남해안철도, 동해안철도 3척 포항 간에 비해서 예산도 500억, 동해안철도는 5,600억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철도는 이번에 전철화해서 복순화까지 검토하겠다. 3차 계획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남해안철도는 단선, 전철화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목포까지 전철화가 이 부분만 안 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차 국토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부산 목포 구간을 잇는 남해안 고속화 철도망 구축은 이미 광주 순천까지는 단선 전철화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구간은 전철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보성 임성리 전철을 최근에 새롭게 이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적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따지지 종합적으로 마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경제성을 갖고 있는 동해안철도는 다 됐지 않습니까? 이긴 아직 하여튼 똑같은 여건이에요. 여건이 똑같은데 동해안철도는 전철화도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복선화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철도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복선화 전철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경제성과 함께 정책적 필요성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전남 제주 간의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강풍과 폭설로 인해서 제주도에 2박 3일 동안 9만여 명이 발이 묶인 적이 있죠. 네. 그리고 1년에 한 50일 정도는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와 이 육지를 잇는 해저 고속철도가 꼭 필요하다.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정부에서는 타당성 이야기하고 제주도민들이 반대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 제주도민들도 찬성 여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도 우리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항공만 가지고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가 3차 철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수요를, 즉 늘어나는 수요를 수용하고 또 이 제주 항공의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지연 결항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주 이 해저 터널 문제는 사업비가 한 20조 원에 이르고요. 그다음에 또 해저 터널의 길이가 89km로 아마 세계 최장의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재원 소요가 막대한 사업이니만큼 저희들도 이 사업 타당성과 안전 문제, 기술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랄지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세미나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남해안 썬벨트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추진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남해안 종합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이 서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IMF도 이겨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극복의 과실을 그리고 성장의 과실을 99%의 국민이 아닌 1%의 소수가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도 불공정과 불평등이 나아지지 않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아닌 평등과 화해와 공정의 경제를 세우고 재벌 대기업은 특혜와 독점을 버리고 그동안 독식했던 성장의 과실을 과감히